가장 많이 제가 보는 패턴은 저녁에 몰아서 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침은 귀찮으니까 거르고 점심은 바쁘니까 좀 간단하게 먹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배가 좀 고프거든요. 그러면 저녁은 굉장히 푸짐하게 드십니다. 이게 다이어트에는 정말 최악이거든요. 생체 리듬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에 따르면 같은 음식도 저녁 늦은 시간에 먹을수록 지방으로 저장이 더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낮에 굶다 보면 우리 몸이 몸에 들어오는 에너지원이 없으니까 다음에 들어오는 에너지원은 다 지방으로 저장해서 미리 에너지를 채워놔야겠다라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먹은 많은 에너지원들이 다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교양식 채널 구독자 여러분. 저는 자율신경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한의사 박수현 원장이라고 합니다. 평소 먹는 양이랑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 유독 또 살이 많이 찌는 것 같다. 이거 정말 나이 탓인가요? 나는 예전이랑 똑같이 먹는데 왜 살이 더 찌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실제로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그냥 게을러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몸 자체가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30대 이후부터는 근육량이 서서히 줄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활동량도 감소하고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하루에 기본적으로 쓰는 에너지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게 비유를 하면 내가 20대, 30대 때는 한 4000cc짜리 한 스포츠카와 비슷한 몸이었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40대에서 50대가 넘어가게 되면 이 4000cc짜리 차가 다시 2000cc짜리 승용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 30대 때 먹는 것과 같이 똑같은 양을 먹으면 당연히 몸에 남게 됩니다. 여기에 호르몬 변화까지 겹치는데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몸 자체가 근육은 빠지고 지방은 찌기 쉬운 구조로 변하게 됩니다. 중년 이후에 유난히 아랫배가 더 늘어나는 이유도 나이 탓인가요? 우선 여성분들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특히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하면서 지방의 분포 자체가 바뀝니다. 지방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피하 지방이고 두 번째는 내장 지방이에요. 그냥 이렇게 팔에서 만져지는 살 같은 게 피하 지방이라고 하고 우리 복부 안에 깊숙이 위치하고 있는 부위가 바로 내장 지방인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피하 지방보다는 내장 지방이 더 많이 저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이 재분배되는 과정 속에서 뱃살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죠. 남성도 마찬가지로 갱년기 이후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게 되고 내장 지방이 쌓이기 쉬운 체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음주를 많이 하시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게 분비되면서 이게 더 내장 지방을 축적시키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죠. 참고로 우리가 복부 비만을 분류할 때 남성은 허리 둘레를 쟀을 때 90cm, 여성은 85cm 이상일 때 비만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혹시 원장님 진료실에 다 말랐는데 배만 이렇게 툭 튀어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고민으로 가끔 오시나요? 있으시죠. 우리가 흔히 ET 체형이라고 하는 팔다리는 정말 가는데 복부만 나오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갱년기가 지나신 분들 혹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아니면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런 소위 외계인 체형이라고 하는 팔다리가 마르고 배가 많이 나온 체형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체질적으로 원래 살이 잘 찌는 사람이 있고 안 찌는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누구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정말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실제로 있고요. 누구는 물만 먹으면 살이 찐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똑같은 양을 먹었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체중이 유달리 잘 찌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에너지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를 흡수하고 사용하는 것에 능력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요. 그런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정말 그냥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인데 라고 하시면서 나는 체질 때문에 이런 거구나 라고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체질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에요. 내가 평상시에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는지, 또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서 살이 찌는 체질에서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변하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 살이 좀 잘 찌는 체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가 있는 건 아닌데 산의학에서 체질 분류를 할 때 4가지 사상 체질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 중에 유독 한의원에 가셨을 때 내가 태음인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실 텐데 태음인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흡취지기가 강하고 발산지기가 약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뭔가 흡수하는 거는 잘하는데 발산, 사용을 잘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태음인이 실제로 체격도 굉장히 크고 살도 잘 찌고 음식도 잘 드셔서 과식하시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웬만큼 음식을 많이 드셔도 체하거나 이런 일이 잘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음식을 과식을 했으면 그만큼 기초대사량이나 운동을 통해서 소모를 해야 되는데 이 발산하는 능력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표현한 대로 태음인은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이걸 사용하는 능력은 떨어지지만 흡수해서 지방으로 저장하는 능력이 뛰어난 살이 잘 찌는 체질인 것이죠. 그래서 태음인 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살이 잘 찌는 체질일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고, 실제로 다이어트에 유용한 한약들이 이 태음인에게 쓰는 한약재와 동일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반대로 조금만 운동해도 근육이 잘 붙는 체질도 있나요? 당연히 에너지가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발산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당연히 있고요. 이런 분들이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와 같은 원리로 똑같은 운동을 했을 때 칼로리 소모량이 높거나 아니면 근육이 더 잘 붙거나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이건 역시도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변할 수 있는 것처럼 충분히 여러 가지 운동이나 식단이나 생활 관리를 통해서 극복이 가능합니다. 이게 또 체질 문제가 아니라 독소 때문에 살이 찐다라는 말들도 있는데요. 요거는 어느 정도까지 사실일까요? 독소라는 말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에이지스, 즉 당독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정제탄수화물이 문제가 되는데 흰쌀이나 밀가루나 빵이나 면 종류가 많아요. 이런 음식들이나 아니면 혹은 직화구이, 튀긴 음식,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당독소라는 게 혈관에 쌓이게 됩니다. 당독소가 증가하면 이게 만성 염증으로 이어지고요. 결국은 우리가 무서워하는 당뇨,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독소 때문에 무조건 살이 찐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다만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당독소가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비만이 되는 원인 자체가 위에서 말씀드린 정제탄수화물이나 구이라던가 튀긴 음식을 많이 드시면서 비만이 되면서 동시에 당독소가 같이 증가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독소나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시중에 나온 커큐민 같은 영양제도 많이 드시는데요. 이런 영양제도 좋지만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건 당독소를 만드는 원료가 되는 음식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뱃살이 많아진다. 건강에 위험한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뱃살이라고 하는 게 일반 지방과는 다른 내장 지방에 해당됩니다. 내장 지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 지방과 조금 달라요. 이 자체가 염증 물질을 끝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 위험을 키우고 혈관을 손상시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고요. 또 이런 만성 염증이 뇌에 쌓이게 되면 치매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뱃살 하나가 그냥 살이 찌는 문제가 아니라 당뇨, 심장병, 치매까지 여러 가지 질환을 다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내장지방은 장기 사이사이에 많이 끼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간 바로 옆에 내장지방이 쌓이게 되면 이게 지방간으로 이어지게 되고 지방간이 간경화 그리고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술, 담배 딱히 안 한다라고 했는데 지방간이다라고 한 거는 앞에서 설명해 주신 그런 정제탄수화물, 이게 원인일 수도 있나요? 그렇죠.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는 질환도 실제로 있는데, 음주를 했을 때 지방간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음주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식단 혹은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런 알코올이 없이도 지방간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다 붓기야. 붓기가 살이 된다. 근데 이런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건강에 붓기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엄밀히 말해서 붓는 거랑 지방은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붓기라고 하는 건 부종이죠. 이거는 혈관 밖에서 수분이 과도하게 빠져나온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지방은 우리가 먹은 에너지원이 지방 세포로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녁에 다리가 붓는다라고 해서 이게 직접 다리살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만성적으로 부종이 반복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져서 발생하게 되는데,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이완하고 혹은 림프가 순환하고 이런 기능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결국은 지방대사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비만까지 같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이게 붓기인지 지방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그나마 알 수 있는 방법은 부종 같은 경우는 눌렀다가 뗐을 때 소위 함유부종이라고 해서 일종의 자국이 좀 남는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방은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다만 이 부종 전체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서
그냥 눌렀다 떼는 것만으로 부종이랑 살이 찌는 걸 구분하기는 어렵고, 요즘은 기기가 좀 잘 돼 있어서 이런 체성분 검사를 하면 사실 몸이 얼마나 부었는지 체지방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서 다 추출하는 게 가능해서 굳이 육안으로 보기보다는 좀 간단하게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중년 다이어트 결심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특히 안 되는 이유 뭘까요? 5가지 정도가 동시에 작용하는데, 첫 번째는 근육량 감소와 활동량 저하입니다. 두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다 보니까 지방 분해가 점점 어려워지고요. 세 번째로는 나이가 들면서 수면 시간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짧아지게 되는데, 수면 시간이 짧아질수록 식욕을 유발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이 증가하고 포만감을 유발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감소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만성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높게 유지되면서 이게 또 지방을 잘 저장하게 만들고요. 다섯 번째는 첫 번째에서 근육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똑같이 운동을 해도 운동 효율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1시간 달리기를 해도 칼로리 소모량이 20대, 30대 때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중년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나 젊었을 때 이렇게 했으니까 하고 절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방법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간헐적 단식 정도를 하는 거는 아주 비만한 분들한테는 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소위 한 달 안에 10kg, 20kg 빼는 건 사실 굶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다이어트를 하다가 정말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생리 변화가 바로 근육량 감소예요. 내가 운동을 하건 하지 않건 그냥 자연스럽게 근육량은 1년에 몇 %씩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게 복리로 쌓이면서 점점 근육량이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단기간 동안의 절식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단순히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량이 엄청나게 많이 빠지게 돼요. 근육량이 줄면 줄수록 나이가 들었을 때 평균 수명이 더 짧아지게 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모든 다이어트가 사실 굶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피해야 하지만, 특히 중년 이후에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옛날엔 내가 이렇게 좀 안 먹으면 한 달에 10kg 정도 빠지더라 라고 하는 식으로 옛날 생각하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면 근육량이 빠지는 문제 때문에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진료를 보시다 보면은 비만인 분들 공통적인 생활 습관 이런 게 있었다, 이런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많이 제가 보는 패턴은 저녁에 몰아서 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침은 귀찮으니까 거르고 점심은 바쁘니까 좀 간단하게 먹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배가 좀 고프거든요. 그러면 저녁은 굉장히 푸짐하게 드십니다. 이게 다이어트에는 정말 최악이거든요. 생체 리듬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에 따르면 같은 음식도 저녁 늦은 시간에 먹을수록 지방으로 저장이 더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낮에 굶다 보면 우리 몸이 몸에 들어오는 에너지원이 없으니까 다음에 들어오는 에너지원은 이게 받아들이는 족족 다 지방으로 저장해서 미리 에너지를 채워놔야겠다라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도 거르고 점심 대충 먹고 이러면 몸이 점점 굶주리게 되다 보니까 딱 그 상태에서 저녁에 푸짐하고 또 많은 식사를 하게 되면 그때 먹은 많은 에너지원들이 다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스트레스성 폭식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 자체로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아주 달고 짜고 매운 이런 자극적인 음식이 끌리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특히 음식으로 많이 푸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또 드시는 음식들을 보면 스트레스 받았을 때 샐러드를 먹고 이러신 분들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나는 떡볶이 같은 거 먹고 싶고 마라탕 같은 거 먹고 싶고 중식 같은 거 먹고 싶고 술도 먹고 싶어, 이런 식으로 주로 살이 많이 찌는 음식을 많이 드십니다. 이게 습관화가 되면 스트레스 자체가 복부 지방을 더 찌게 만드는데, 여기에 폭식을 하게 되니까 비만이 되기 굉장히 쉬운 조건이 되는 거죠. 단 거랑 매운 것 중에는 뭐가 더 나쁜가요? 단연코 단 게 훨씬 안 좋습니다. 단맛을 내는 데는 대표적으로 설탕이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필수 에너지원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살이 찌는 주범이 지방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은 생각보다 지방 자체를 먹어서 지방이 찌는 것보다 정제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이게 지방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우리 장기마다 쓰는 에너지원이 다른데,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써서 우리가 흔히 막 공부하거나 일할 때 단계 땡기는 게 그 이유거든요. 그런데 충분한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나서 특히 한국인처럼 탄수화물을 더 드시게 되면
나머지 여분의 탄수화물은 쓰이지 못하고 다 지방으로 저장되게 됩니다. 체중 감량에서 운동과 식습관 둘 중 어떤 게 더 중요한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식습관이 9, 운동이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운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고 오로지 정말 살을 빼는 데 집중했을 때 이렇다는 말씀인데요. 1시간 달리기로 태우는 열량이 약 300칼로리가 조금 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우리가 밥 한 공기에 흰쌀밥을 채웠을 때 한 300칼로리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실제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1시간 정도 달리기를 하면 그만큼 배가 고프니까 밥을 사실 더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운동으로 칼로리를 계산해서 살을 빼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비효율적이고, 그럼 운동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중년 이후 다이어트는 살을 빼면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핵심인데, 어쩔 수 없이 식이 조절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내가 아무리 잘 방어를 해도 지방이랑 근육량이 같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단순히 운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근력 운동을 같이 병행해서 다이어트를 할 때 빠지는 근육량을 최소한으로 막아주면 근육 손실 없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또 중년 다이어트, 젊은 사람들의 다이어트와 다소 달라야 되는 점 어떤 점일까요? 첫 번째는 감량 속도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한 달에 10kg도 빼고 20kg도 빼고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중년 이후에 그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한 달에 1kg에서 1.5kg 정도 빼는 게 적당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10kg를 빼고 싶다라고 하면 한 10달 정도는 기간을 두고 여유롭게 빼시는 게 좋아요. 빨리 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근육량이 많이 빠지게 되고, 이게 다이어트가 끝나고 났을 때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요가 오는 거죠. 두 번째, 단백질을 충분하게 많이 드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에 이상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한 체중 1kg당 1.2에서 1.5g 정도의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고요. 나이가 들수록 위장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고기를 잘 못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고기 외에도 뭐 두부라던가 계란이라던가 생선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다이어트 중에 충분히 많이 섭취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무리한 단식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근육이 빠지면 다이어트를 해도 체형도 잘 예쁘게 나오지 않고 이후에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중년 다이어트라고 하는 건 예전처럼 그냥 단순히 덜 먹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먹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질에 따라서 조금 쉽게 다이어트 좀 지름길로 가는 방법도 있을까요? 사실 사람마다 살이 찌는 이유가 다 달라요. 스트레스형 비만은 수면을 잘 취하고 평상시에 이완을 잘하는 게 다이어트 핵심이 되고, 소화 기능이 약하시다면 식이 조절 자체보다 장 기능을 개선시키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 볼 때 뭐 운동이나 식단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분이 왜 살이 쪘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식사를 많이 해서 비만으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던가 무슨 신경 쓰이는 일이 있다던가 생활 패턴이 밤낮이 바뀌었다던가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살이 찌고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되는 원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이어트 관리를 하면서 이 원인 자체를 없애는 게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핵심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어떻게 해야 효과를 좀 제대로 볼 수 있나요? 간헐적 단식의 핵심 원리는 살이 많이 찌는 체질인 분들 자체가 음식을 자주 먹으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일단 많이 먹게 되고 공복 시간을 가지지 않게 되면서 적절한 공복 시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생체 반응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비만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체 먹는 칼로리 양도 조절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핵심 개념이 오토파지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개념이라서 2016년에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받은 개념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몸 안에 쌓인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과정이에요. 세포 자가 포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몸 안에 에너지를 쓰고 나서 남은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남아있게 되는데,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세포 자가 포식 현상인 노폐물들을 청소하는 과정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이 자체가 만성 염증을 줄일 수 있고 비만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16대 8, 16시간 공복을 하고 8시간 드시는 방식이 제일 유명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16시간을 공복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 이게 사실은 조금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권장드리는 방법은 12-12 간헐적 단식을 많이 권유드리고 12대12 간헐적 단식을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내가 한 저녁 6시에서 7시 안에는 식사를 끝내는 거예요.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 12시 전에는 잠드시니까 6시에서 12시 사이 시간만 버티면 나머지 시간은 자는 동안 어차피 공복 시간이 채워지거든요. 그러면 6시에 만약에 식사를 끝냈다라고 가정했을 때 저녁 시간을 보내시고 수면에 취한 다음에 다음날 6시가 넘어서 공복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12대12 간헐적 단식이 되는 거고, 만약 12시간 공복이 좀 익숙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1시간씩 점진적으로 늘려서 나중에는 16시간까지 공복을 가져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간헐적 단식을 모두가 하면 좋은 것은 아닌데요. 특히 중년 이후의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저체중이신 분들은 당연히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살이 아주 많이 찐 타입이 아닌데 또 60대 이상이 넘어갔다라고 해도 간헐적 단식을 너무 강하게 하시는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간헐적 단식을 할 때 그러면 식사 시간에는 아무거나 먹어도 되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식사 시간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한 식단을 드셔야 되고, 공복 시간 때는 물이나 블랙커피, 녹차 정도만 드시고 간식이나 어떤 칼로리가 들어간 음식은 하나도 섭취를 하시면 안 됩니다. 간헐적 단식할 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외식 같은 걸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럴 때 추천해 주실 만한 메뉴도 있을까요? 회식할 때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거는 생선류나 회 드시면 사실 좋아요. 이 자체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시게 되고, 이때 드실 때 반찬류 많이 안 먹고 술 많이 안 먹고 면 음식 안 먹고 생선 위주로 드시면 거의 단백질 위주로 드시게 되거든요. 이제 회식하시면 고기 많이 드실 텐데, 고기 드실 때도 야채 같은 식이섬유 많이 섭취하시고, 이때 흰쌀이나 아니면 된장국이나 냉면 같은 거는 좀 피하시고, 이러면 이게 의외로 회식할 때도 잘 조절만 하면 건강한 식단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걷기도 중년들 다이어트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효과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걷기가 건강에 좋은 건 사실인데, 이게 살을 빼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숫자로 보면 굉장히 명확한데요. 60kg 체중의 성인이 1시간 동안 빠르게 걸으면 약 200칼로리 정도를 소모합니다. 그런데 밥 한 공기가 한 300칼로리 정도 되고, 아이스크림 한 개에 250칼로리, 달달한 카페 음료 같은 게 적게는 250에서 많으면 500칼로리까지 하거든요. 1시간을 걸어도 내가 음료 하나만 먹어도 이게 원점이 되거나 오히려 칼로리가 초과하게 되니까 사실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죠. 제가 뛰는 것도 살 빼는데 효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걷기는 더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살을 빼고 싶다라고 하면 운동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식습관이 먼저 선행이 돼야 하고요. 걷기를 1시간 하는 것보다 저녁에 밥을 한 공기에서 반 공기로 줄이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걷기를 하는 게 의미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특히 식사 후에 산책을 하면서 걷는 운동 같은 게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고 자율신경 균형을 회복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서 내가 직전에 먹은 에너지원이 복부 지방으로 축적되는 신호를 좀 줄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걷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걸 통해서 살을 태우는 게 아니라 살이 찌지 않는 몸을 만드는 습관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꾸준히 하루에 한 10,000보 정도 걷는 거는 그 혈당 스파이크처럼 건강 자체에는 도움은 되는 거네요. 네, 만보 걷기는 많이 하시면 좋고, 걷기 자체가 사실 무리한 운동은 아니셔서 제가 특별히 이상이 없으시면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특히 그냥 평상시에 걷는 것보다는 이렇게 식사 후에 잠깐 10분에서 15분 정도 걷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일단 뱃살은 빼고 장기능은 좀 좋게 만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어떤 게 있을까요? 2가지 정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드로인 운동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데 영상을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숨을 지금부터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쉴 건데요. 이때 들이마셨다가 내쉴 때 내 배의 배꼽이 척추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배가 쏙 들어가겠죠? 이걸 숨을 내쉴 때 하는 겁니다. 이 동작을 하루에 10초씩 10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좋은데, 이 운동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복압을 높이면서 내장 지방 주변에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는 복부 마사지입니다. 누운 자세에서 하시면 되고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천천히 한 3분에서 5분 정도 문질러 주시면 돼요. 이 자체가 장 연동 운동을 자극하고 특히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도움이 더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일어나지 말고 누워있을 때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여기에 내가 조금 더 운동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 스쿼트를 하시면 좋은데요. 스쿼트를 하루에 20개에서 30개 정도만 해줘도 단순히 엉덩이 근육뿐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대근육을 활성화시켜서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마다 차이가 굉장히 큰데 예를 들면 운동선수들이라고 치면 운동선수들이 심박수가 조금 느리거든요. 그 이유가 이분들은 기본적인 심장 기능이 너무 튼튼하다 보니까 굳이 심장이 일을 열심히 안 해도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인 분들은 만약 운동선수처럼 똑같은 양의 운동을 하려고 하면 심장이 엄청나게 빨리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거에 비해서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들도 어떤 분들은 1시간 뛰는 것도 아무 자극도 없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10분 걷는 것조차 굉장히 힘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힘들다고 느끼는 게 운동 자극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스쿼트를 막 100kg, 200kg 이렇게 무게를 잘 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어떤 분은 정말 한 개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분들이 억지로 운동을 강하게 하시려고 하면 오히려 부상을 입을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강도와 범위를 설정해서 하시면 그 자체가 본인에게는 가장 큰 운동 효과가 됩니다. 부상을 안 당하려면 중년 이후에는 특히 더 스트레칭을 꼼꼼하게 해라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좀 사실일까요? 중년이 넘어갈수록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척추가 굳어지다 보니까 디스크나 협착증이 생기는 거고 근육도 굳어지고 인대나 신경, 혈관 같은 조직들도 점점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직이 굳어진 상태에서 강한 운동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강한 압력이 걸리면서 부상이 발생하는 건데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병행해줘야 근육량 감소도 예방할 수 있고 조직이 굳어지는 현상을 방지하면서 적당한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과 더불어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년 이후 기력은 채우고 몸은 가볍게 가꾸실 수 있도록 시청자들에게 응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나이가 들어서 살 빼면 늙어 보인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살을 너무 급하게 빼면 얼굴이 푹 꺼지면서 더 나이가 들어 보이게 할 수도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또 영양을 충분히 채우면서 빼면 오히려 혈색도 좋아지고 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 다이어트는 20대로 돌아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지금 내 몸이 가장 건강하게 기능하도록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뱃살 하나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당 감소, 수면 개선, 통증 완화, 자율신경 기능 회복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실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 식사를 하시고 나서 밖에 요즘 날씨도 좋으니까 간단하게 한 10분에서 15분 걷기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렇게 습관 하나하나만 쌓여도 몸이 정말 많이 달라지고 어느새 살도 빠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습관을 하나씩 바꿔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